네, 오늘 2008 위기의 충무로라는 주제로 한국 영화의 현 주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 2007년부터도 한국 영화 위기로는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고질적인 문제가 우리 영화계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자, 그중 한 가지, 바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제작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화계에 종사하는 스태프들의 연봉이 1,0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소식, 기사를 통해서도 접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열악한 제작 환경을 비집고 검은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 영화가 당면한 열악한 제작 환경과 얼어버린 투자 시장, 그리고 이 제작비조차 회수하기 힘든 열악한 수익 구조를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2008년 충무로의 위기. 관객과 영화인들이 손꼽은 원인은 바로 작품성의 결여. 시나리오를 한 50편을 읽으면 그중에 정말 영화를 당장 할 수 있는 건 한 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작품들은 참 흔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시나리오 작가들에 대한 처우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시나리오 자체도 이제 작가 한 사람한테 의존하는 그런 형식이 많은데, 어떤 좀 공동 작가 시스템이나 좀 철저하게 시나리오 좀 개발 단계부터 좀 기획성 있게 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좋은 서사구조의 탄생을 위해서는 서사구조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제작 시스템이 기본. 하지만 한국 영화의 제작 여건은 생각처럼 여유롭지 않은 듯 했는데, 한국 영화 지금까지 디월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는 곽혁태 감독의 태풍이었는데요. 150억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었죠. 근데 할리우드의 웬만한 독립 영화가 150억이면 만듭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게 영화를 충분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캐스팅이 시작되고, 추가 이제 투자를 받아서 영화가 촬영이 시작되는 통상의 과정이 많이 생략되죠. 오죽하면 홍콩에서 카메라를 급히 대여해서 영화를 찍을 정도로 현장이 바삐 돌아갔고, 그 상황에서 현장 스태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영화 스태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영화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전국 영화산업노동조합. 이곳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예산이 줄어들면서 스태프들의 임금이라든가 고용 조건 이런 것들이 악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보니 이제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사람들이 영화 산업 안에서만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이탈하는 거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하는 기간, 외의 기간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이냐. 2, 3년 내에 지키지 못하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인데 지키지 못하면 멕시코 같이 우리도 영화 산업이 붕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네, 저희들은. 영화 현장을 떠나는 영화인들. 제작진은 오랫동안 영화계에 종사한 한 제작자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영화사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아무나 문화관광부에 가서 영화하고 신고하면 그냥 영화사 만들어 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허가제가 아니라 그냥 신고제예요. 그 많은 영화사들이 다들 또 감독님들과 프로듀서들을 자기 영화사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시나리오를 계속 개발해서 캐스팅을 계속 하려고 하죠. 캐스팅이 되고 나면 이제 투자가 되거든요. 다들 기약 없는, 정말 약속 없는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일이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그 시간 동안 1년, 2년, 3년, 심지어 4, 5년까지 그 영화사에 몸담았던 감독이나 스태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영화사는 투자가 안 됐다라는 이유 하나로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일까? 일부에서는 한국 영화 시장을 노린 검은 돈의 유혹이 손을 뻗치고 있다는데, 일본 야쿠자라고 해야 되나? 일본 쪽의 돈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국의 이제 영화
뭐 뒷돈을 댄다라든가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근데 보면은 꼭 다 브로커들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다니던 영화사에서 이제 그런 걸 한번 보긴 했는데 중소 영화사에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자금난을 겪다 보니까 아마 그런 돈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한류라고 하는 게 분명히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기되는 또 다른 이야기. 영화인들은 제작사와 극장 간의 수익 구조에 대한 불합리함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 이제 극장과 이제 제작사 간의 이제 그 분배 비율, 그 수익 분배 비율 관련해서 이제 논의들이 많죠. 극장이 가져가는 게 좀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제작사들이 좀 힘겹다. 또 극장 쪽에서는 관객들이 이제 줄어드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죠. 한 명의 관객이 영화를 보기 위해 지불하는 돈은 8,000원. 한국영화는 이 금액에서 영화진흥기금과 배급 수수료를 제외하고 극장과 제작사가 5대5의 수익 배분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외화의 경우 수입 배급사와 극장의 배분율은 6대4. 오히려 외국 영화가 국내 영화에 비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셈인데,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시각에서 수익 구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영화를 제작했을 때 극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80%에 가깝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극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료 TV, IPTV, DVD 뭐 이런 재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큽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흥행을 이끈 영화사 신시네. 지금은 로봇 태권브이라는 또 다른 영화를 준비 중인 신시네의 대표 신철. 20년 영화 인생을 살아온 그는 부가 콘텐츠의 붕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IT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파일의 교환이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정통부 시절에. 근데 그 매체로 가장 좋은 게 영화였었어요. 그래서 정통부에서 영화 불법 다운로드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이유가 I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영화가 희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희생양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정부 부처나 또 국민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일인 것 같다. 신철 대표는 DVD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부가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손해를 안고 가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역설하고 있었다. 태극기 휘날리며 살인의 추억, 괴물, 기워 모르는 국민이 없잖아요. 한반도를 들었다 놨다 하는 뭐 10년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영화의 그런 어떤 그 감성적인 임팩트를 그런 결과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수익화하는데 실패한 것 같다. 뭐 비디오 이외에 뭐 TV 이런 거 말고 다른 형식으로 상품으로 만들어내든가 여러 가지 프로덕트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런 기회를 전부 다 날려버렸습니다. DVD 시장의 붕괴, 그리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린 부가 콘텐츠들 때문에 극장 수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은 흥행이 보장되는 안전한 영화에만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의 위축과 함께 자본의 흐름이 막히자 많은 제작사들이 영화 제작을 포기하거나 오로지 흥행만을 염두에 둔 작품을 기획하게 된 것. 게다가 스크린 쿼터 축소로 인해 한국 영화의 상영 일수까지 줄어들면서 또다시 수익이 악화되고 투자자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었다. 네, 인터넷을 즐기는 네티즌들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은 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DVD 시장이 부진을 겪고 부가 콘텐츠 시장이 좁아지면서 영화는 극장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 환경이 열악해지는 게 맞는 얘기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는 와중에서도 한국 영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나서는 배우와 제작자들, 그리고 다양한 부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리는 영화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문제와 위기를 넘어서 해법을 찾아 희망으로 나아가는 한국 영화의 저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스크린 쿼터의 축소, 그리고 대두되는 작품성의 문제.
거기에 불법 다운로드로 얼룩진 부가시장의 붕괴와 불합리한 수익 구조와 열악한 제작 환경, 미로 속에 갇힌 듯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국 영화의 위기. 우리는 그 속에서 한국 영화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제작비 자체를 요새는 정말 많이 줄이려고 안간힘을 많이 쓰시거든요. 마케팅 비용도 그렇고 현장 제작비도 그 감독님들도 이제 만나보면은 제작비 관련해서 정말 최소한으로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가 이제 도와주면은 좀 이제 약간 가벼워지는 면이 있겠고, 한국 영화가 사는 것이 곧 어떤 배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이런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작품을 위해서 좀 개런티를 낮추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영화 배우들. 그들은 스스로 개런티를 낮추며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제살깎기를 시작했다. 개런티의 축소에 따른 여유 덕분일까? 열악한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역시 조금씩 빛을 보이고 있었다. 소위 말해서 이 도제식이라는가 아니면 뭐 시간의 책정의 문제, 그리고 계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정을 작년에 끝냈고, 이제는 이제 실질복지라고 하는 임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접근하는데요. 예산이 축소되고 이러면서 스태프들의 고용이라든가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잘 될 때는 임금을 더 달라. 예를 들어서 러닝 개런티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스태프한테 보존해달라. 뭐 저희들은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협상은. 그리고 30여 년 토종 애니메이션의 뿌리처럼 그 자리를 지켜온 로봇 태권브이. 그 속에 한국 영화의 부가 수익을 지켜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디즈니가 시작이 미키마우스 쥐 한 마리였잖아요. 작은 쥐. 근데 이 쥐가 지금의 디즈니를 만들었어요. 그죠? 대단한 시작이잖아요. 그죠? 원소스 멀티유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소스를, 정말 강력한 소스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 태권브이라는 캐릭터 컨텐츠가 굉장히 그럴 수 있는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로봇 태권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한 2년간 지금 계속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좀 한 가지 사례가 되는 어떤 케이스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 하지만 지금 로봇 태권브이가 부가 수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선구자를 자청하고 있다. 우리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셀러들이잖아요. 그죠?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파는 사람들인데, 정말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안 사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새로운 영역을 자꾸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배우들. 한국 배우들의 끊임없는 헐리우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영화 스타들이 해외에 나가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한류 스타들을 캐스팅한 이유는 사실은 국내 시장을 본 건 아니라 아시아 전체 시장을 보고 미국 영화사들이 캐스팅한 걸 텐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가 또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데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헐리우드 진출에 나선 것은 배우들뿐만이 아니다. 한국 영화들이 끊임없이 리메이크되고 있는 것. 엽기적인 그녀의 경우 헐리우드와 일본에서 리메이크가 됐고, 10월의 경우 키아누 리브스와 산드라 블록이 주연을 맡아 박스오피스 4위의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글로벌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직접 제작과 투자를 맡았던 삼국지. 아시아 전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휩쓸며 흥행 돌풍을 몰고 왔다. 이를 두고 많은 영화인들이 삼국지의 흥행은 한국 영화 제작 시스템이 이룩한 쾌거라고 평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시나리오 각색이랑 기획, 그 다음에 CG, 후반 작업,
그리고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로덕션 부분, 그러니까 감독님이나 이런 분이 홍콩분이셨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그런 부분을 담당을 했었고, 중국에서는 촬영 자체를 담당해서 이렇게 약간 역할이 나눠진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삼국지는. 새로운 한 장을 열었던 것 같아요. 뭐 한국 배우들, 한국 감독님만 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해외에 세일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후반 작업이나 이런 CG 그런 기술력 이런 것들과 마케팅 능력들과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배우들, 뭐 감독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결합된 영화들이 해외에 같이 개봉이 되고 뭐 거기서 수익이 창출돼가지고 흥행에 성공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한국 영화 시장이 포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시아나 더 나아가서 할리우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 가장 시초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대한 헐리우드 영화 시장에 맞서 당당히 승리를 거머쥐었던 한국 영화. 비록 위기를 맞았지만 한국 영화는 계속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쥐고 흔들 최고의 영화들이 하반기 스크린 데뷔를 앞두고 있다. 일단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면 한국 블록버스터 포함해서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개봉을 하는데요. 좋은 한국 영화가 6월부터 개봉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완성도 높은 작품이고 스타 감독의 유명 배우가 출연한 영화이기 때문에 좋은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나 그 영화들의 성적에 따라서 내년 한국 영화의 투자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남자 라디오스타의 이준익 감독이 님은 먼 곳으로 다시 한번 잔잔한 폭풍을 만들어낼 예정이고, 검사가 됐던 강철중 역시 다시 한번 터프한 형사가 되어 세상과 맞짱뜨기에 나선다. 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도 여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화는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다. 또 한 번의 신화, 또 한 번의 르네상스를. 스스로 자신의 개런티를 낮추면서까지 영화 발전을 희망하는 배우들. 새로운 부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글로벌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는 영화인들. 이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 속에서 우리는 한국 영화의 희망을 보는 듯했습니다. 지금까지 흥행 성적이 물론 조금 기대에 못 미치긴 했지만 하반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대적할 만한 우리 기대작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한국 영화 좋은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좋은 영화를 위해서 쉼없이 달리는 우리 영화인들이 있기에 한국 영화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